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명동은 하야시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종로에는 절대 강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종로거리에 전설의 주먹이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었죠. 그는 우미관을 기반으로 빠르게 종로를 평정했고 결국 조선팔도로 아우르는 전국구로 등극합니다. 해방이 되고 일본 주목들이 떠나가자 비로소 김두한의 시대가 열렸는데 김두한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계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운 인물이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이정재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 깡패 이정재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천에서 태어난 이정재는 인근 지역에서 알아주는 씨름꾼으로 불렸는데 전국 규모 대회에서 황소 10마리를 탈 정도로 놀라운 계력의 소유자였죠. 여기에 그는 부친의 든든한 경제 지원으로 서울로 상경하여 신흥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먼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군의 진용으로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었죠. 이때 당대의 주먹이었던 김두한의 반도용 정신대로 들어가면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김두한은 일자 무식이었던 당시 주먹들과는 달리 두뇌회전이 빠르고 고학력자인 이정재를 눈여겨봤고 이정재는 김두한의 추천으로 경찰이 됩니다. 이정재는 경찰 복무 당시 친일과는 나름 거리를 둔 경찰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반민특위에도 참가했죠.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이정재에게 체포당했던 친일파 노독술이 풀려났고 화가 난 노독술은 이정재를 고문합니다. 이정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면을 느끼며 경찰을 그만두게 되었죠. 이후 이정재는 청아가 털을 잡고 있는 동대문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며 상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 이정재는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쟁 이후 북한군은 서울을 순식간에 점령했는데 이정재는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북한군에 체포되었고 과거 경찰 경력이 문제가 되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죠. 이때 김기용이 공산군으로 위장하여 도움을 주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부산으로 피신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가 되고 훗날 천안과 매제가 되면서 가족으로까지 발전했죠. 그리고 피난을 간 부산에서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동네 깡패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 린치를 당하게 된 것이었죠. 이때 낭만주먹 시라소니가 극적으로 등장,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하고 이정재를 구해주면서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시라소니는 무기를 쓰지 않은 낭만주먹 시대의 1인자로 김두한이 형님으로 불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정재는 그를 형님으로 모시기로 맹세합니다. 이처럼 이정재는 3번의 죽음 위기를 넘기고 전쟁에서 살아남아 서울로 복귀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정재는 많은 고민 끝에 주먹이 되기로 결심하고 동대문 상인연합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올라갑니다. 그는 기존의 주먹과는 많이 달랐는데 똑똑한 머리를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조직을 관리했죠. 기존 주먹들이 상인들에게 폭력과 갈취를 일삼았다면 이정재의 동대문파는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주면서 일대 상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정재의 놀라운 계략이 숨겨져 있었죠. 헐값에 사들인 땅을 상인들에게 높은 값에 판매하는가 하며 전기세와 전화세 등을 이유로 높은 요금을 받아내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죠. 여기에 이정재는 동대문 광장 입구에 3층 건물을 세우고 옥상에 체육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건달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처럼 잘나가던 이정재를 거스르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형님으로 모시던 시라소니였습니다. 당시 시라소니는 이정재에게 자주 돈을 빌려 왔고 심지어 동대문의 점포까지 양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시라소니가 버거워진 이정재는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시라소니 린치 사건이었죠. 54년의 어느 날 시라소니는 북한에서 내려온 상인들의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정재를 찾아갑니다. 아우를 믿었기에 혼자 갔지만 그의 사무실에는 무장한 부하들이 수십 명 숨어 있었고 결국 시라소니는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후 그는 복수심을 불태우며 이정재를 없애기 위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이정재가 더욱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 기회를 잡기는 어려웠죠. 자유당 정권은 혼란스럽던 사회를 정리하기 위해 정치 깡패를 이용하는데 그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에 정치 깡패는 자유당을 등에 업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테러하고 자유당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죠. 이런 정치 깡패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정재로 이는 이정재의 고향 후배였던 곽영주와의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이정재는 뇌물을 써서 곽영주를 경찰관으로 만들었는데 이후 곽영주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의 눈에 든 그는 경무대 경찰서장이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정재는 자연스럽게 자유당에 입당하면서 자유당이라는 권력의 끈을 잡습니다. 그리고 2인자 이기분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그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은 자유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수많은 정치 테러를 자행했죠. 한 번은 이정재가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야당 의원이 이승만 정권을 비난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쫓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통에 어느 의원은 국회 밖으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1975년 5월 25일 이날은 야당이 자유당 독재를 성토하는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 소식을 들은 자유당 정권과 이정재는 머리를 맞대고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이후 이정재는 휘하의 중간 보스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유지강을 지목하면서 집회를 방해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 아침이 되자 장충단 주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주위에는 경찰관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죠. 오후 4시경에는 장충단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통행이 모두 차단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시작되었고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인 조병옥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순간 청년들이 연단을 향하여 돌과 유리병을 던지기 시작했죠. 이어서 강목을 든 개안들이 연단으로 난입하여 책상을 뒤엎고 마이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그들은 유유히 사라졌는데 아침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죠. 그리고 경찰들은 주먹들이 도망치고 한참 뒤에야 나타납니다. 이 사건이 대표적인 정치 테러 사건인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입니다. 바로 다음날 이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는데 심지어 동아일보에는 주먹들의 실명을 박힌 기사가 공개되었죠. 이후 국회가 시끄러워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벽에 부닥칩니다. 자유당 정권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노골적으로 검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장의 책임자였던 유지강은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찾아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나아가 경찰 내부에서 나를 체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기뜸했다. 동아일보에 내 사진이 공개된 이후 내 소재를 찾고 열심히 주변을 뒤진 것은 경찰이 아니라 신문기자들이었다. 경찰은 신문기자로부터 나를 보호해줬다. 이렇듯 각종 정치 테러의 배후에는 이정재가 있었고 국민들은 더욱더 자유당 정권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정재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고향인 이천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죠. 일설에 의하면 이정재는 이천을 일제감치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이천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도와줍니다. 이천에서 벌어지는 대소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거나 금일봉을 전달하는가 하며 통행금지가 있던 그 당시에도 이천 쌀만큼의 이정재의 도움으로 통근과 상관없이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죠. 만약 지나가던 행인이 주먹들에게 봉변을 당할 때 이천 출신이라고 하면 만사가 해결될 정도였죠. 여기에 지역 마을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가 하며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내놓았고 당시 귀한 물건이었던 고무줄을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이천 사람들은 이정재를 각별히 생각하면서 이정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다면 당선은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신이 모시던 이규붕이 이천에 출마한 것이었죠. 당시 이기붕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권의 2인자인 이기붕은 1956년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지만 야권의 장면에게 완패당합니다. 재기를 위해서는 58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야 했지만 국민들은 이미 자유당에 등을 돌렸기에 이기붕은 전국 어디에도 자신의 당선을 보장할 지역이 없었죠.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은 이정재의 이천으로 이천을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정재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권의 2인자에게는 소용없었고 결국 출마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기붕과 이정재의 사이는 틀어졌고 이후 이정재는 동대문 패권 또한 내려놓고 운동생활에 들어가죠.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은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그 결과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박정희가 주도한 5.16 쿠데타가 발생, 이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깡패소탕에 나서게 됩니다. 이정재의 경우에는 4.19 혁명 이후 8개월의 징역살이 끝에 석방된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잡혀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정재는 이기붕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는데 죽을 때도 이용당했습니다. 1962년 5월 21일 이날은 서울 시내에서 희한한 구경거리가 벌어집니다. 정치 깡패 두목은 이정재를 비롯하여 많은 주먹들이 거리를 행진했는데 이들은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덕수궁을 출발하여 시내 중심가를 행진했죠. 이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조리돌림이 행해진 것으로 이와 같은 깡패들의 행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었죠. 그리고 같은 해 9월 이정재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10월에 형이 집행되었는데 나도 잘못은 있기에 억울하단 말은 안 한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먼저 한 교수는
이정재의 처형은 정치적인 수요였다고 주장합니다. 군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때 정치 깡패로 유명했지만 정작 세력은 없던 이정재가 써먹기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동정하기에는 애매하다.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했다. 이기붕이 2인자가 된 것도 이정재의 공인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 깡패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가 싶었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1976년 야당의 신민당 전당대회에는 서당파 두목인 김태촌이 부하들과 난입하는 이른바 신민당 강목 난동 사건이 벌어집니다. 김태촌은 이후 민주당 창당대회장에도 나타나 세를 과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1987년 김영삼과 김대중이 주축이 되어 통일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이후 전국 지부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는데 대회장마다 강목으로 무장한 주먹들이 난입하여 창당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용팔이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자 재수사를 지시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장세동 부장이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 청부를 지시한 것이었죠. 이러한 정치 깡패들은 노태우 정부 시절 범죄와의 전쟁 당시 주먹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새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굳이 찾는다면 술을 마시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현수막을 걷어내는 정도인데 그것도 동네 족폭의 행동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